준비해 주셨는데요. 와들의 박지혁님의 발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혁님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아,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제 무대에 올라와졌네요. 안녕하세요. 저 바들의 박지혁이라고 합니다. 그 화면 공유 드리면서 또 오늘 불완전하지만 강력한 LLM으로 대화형 AI 에이전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무래도 LLM과 또 제너레이티브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 보니까 또 저도 요즘 LLM으로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또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또 이제 한 반년 정도 되기는 했지만 지난 3월 달에 이제 오픈 AI 본사 다녀오면서 좀 현장에서 좀 많은 이 LLM을 실제로 만드는 엔지니어 분들과 그리고 짧았지만 또 세멀트만과 Q&A를 하면서 또 어떤 이야기들 주고받고 인사이트를 얻고 왔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한 30분 정도 동안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와 또 뭐 와들이라는 저희의 그 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정말 이 LLM이 거의 지난 한 1년 반, 2년 동안 정말 많은 이런 뭐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트렌드들을 뒤덮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궁금함이 하나 들었던 게 이 Generative AI라는 그 단어는 언제부터 좀 시작을 하고 만들어진 걸까 뭐 이런 궁금증도 들고 어,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찾을 수 있었던 좀 가장 이른 그 문서 중에 하나는 그 세카이어 캐피털에서 2022년에 이렇게 그 아티클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일반적인 그런 분석이나 또는 인지를 넘어서서 어떤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을 그리고 또 아름다운 것들을 생성해낼 수 있게 될 거고 그걸 우리는 Generative AI라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부르겠다라고 이제 한 문서를 발견을 했고 되게 좀 흥미로웠던 게 이게 2022년 9월 19일에 작성이 된 칼럼이고 이때 이제 이그 세카이어 캐피털에서 썼던 칼럼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굉장히 작은 AI 모델들이 주류였던 시기와 또는 뭐 비용이나 성능 속도 개선의 시기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그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어떤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제언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또 되게 신기하게도 두 달 뒤인 이제 22년도 11월 30일에 이제 챗GPT가 출시가 됐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정말 빠르게 유저들도 모아졌고 엔비디아의 상승이나 또는 이제 앞서 많이 다루어졌던 것처럼 기존의 스타트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기도 하고 또 여러 이제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생태계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 또 이제 또 굉장히 많은 뭐 VC의 돈이 몰리기도 하고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최근에는 이런 제너레이티브 AI 뭐 일종의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면 거품론도 나오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많은 이런 AI를 다루는 스타트업들이 이제 사실은 뭐 간단한 이제 프롬프트나 사실 원천 기술을 만들기는 또 굉장히 오히려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나오면서 저희 와들 또한 이러한 LLM과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를 만드는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에서 어디에서 이제 기회를 찾아야 되는가 저희가 어떻게 고민을 해왔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리고 최근에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좀 오늘 나누고자 오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술과 시장이라는 두 개의 축이 같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까 정말 고민이 많은 요즘인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 와들이 만들고 있는 이런 대화형 AI 에이전트 젠2라는 프로덕트를 좀 소개드리고 어떻게 이걸 만들게 됐는지 그 과정과 그 안에서 이제 시행착오들을 공유 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 이제 커머스 특히 이커머스 이제 시장에서 어떤 기회들을 좀 찾고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공유드렸던 것처럼 올해 3월에 이제 오픈 AI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본사에 가서 이제 샘 알트만이랑 여러 가지 질문들 나누고 또 거기에서 이제 얻었던 몇 가지 인사이트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 좀 현장에서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루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와들이란 저희 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면 우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런 재활공학, 보조공학, 이제 장애 보조공학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이러한 연구들을
대학교 진학을 했고 대학교 진학을 해서도 좀 가장 큰 이제 목표는 이런 적정 기술이라고도 불리는 기존에 있었던 기술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용자층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공급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었던 이제 18년도 2월에 이제 학교 안에 있었던 조그마한 이런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장소에서 일종의 메이커 동아리를 만들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팀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많은 이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이제 저희 이제 시각 정보에 많이 의존해서 이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시각 정보 없이 오로지 이제 청각, 음성으로만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 이제 시각 장애인 사용자를 이제 타겟으로 잡고 정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진들인데 이때는 정말 복지관에서 어 이제 코로나 시작된 이후로는 이제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막 급식 봉사나 청소 봉사를 하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막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고 베타 테스트로 막 시연도 하면서 이제 다가갔었는데 가장 많은 시각장애인 사용자들이 어려워하고 또 당시 이제 코로나로 오프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반드시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못해 마스크라든지 각종 생필품 주문을 해야 됐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웠던 문제를 포착하면서 이제 소리마켓이라는 베리어 프리 쇼핑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한 쇼핑몰을 만들었고 일단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은 GPT-4V 같은 이런 멀티모달 엔진들이 너무 잘하는 일이지만 이때 당시에 정말 어려웠던 일은 이 대부분의 이 쇼핑몰에 올라와 있던 정보들이 이미지로 지금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음성으로 전환을 해서 시각장애인이 들려줄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으로 이미지 투 스피치 모델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쇼핑몰 안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어떻게 음성 정보를 바꾸어내고 특히나 이제 모양이나 색상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안에도 엄청 많은 텍스트들이 있어서 이제 OCR 효과음을 통해서 어떻게 음성으로 들려줄 것이냐 이런 이제 고민들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대화형 AI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AI를 본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 음성 쇼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제 편리하게 제공을 할까에 대한 이제 고민에서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눈으로 어떤 온라인 쇼핑몰의 화면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빠르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빠르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으면 그냥 빠르게 스캔해서 다른 페이지로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청각으로 음성으로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은 아무리 빨리 감기를 해서 들어도 내가 원하는 그까지 계속 이제 들어야만 하는데요. 이제 가장 좀 공감할 수 있는 예시 중에 하나가 저희가 ARS 전화를 받을 때는 1번, 2번 이렇게 계속 번호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게 8번이나 9번에 있으면 그 기다리는 게 정말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8번에서 9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페이지 안에도 그 커서가 올라가는 어떤 이벤트가 정말 100개가 넘게 있는 경우도 다분하고 내가 원하는 정보가 100번째에 있으면 그 앞에 있는 정보들을 다 들어야 되는 게 너무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최악의 경우는 끝까지 다 들었는데 내가 원하는 내용이 없으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걸 처음부터 반복해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프라인 이런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걸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도 지켜보고 물어보니 결국 친구에게 물어보거나 오프라인 매장 점원에게 물어보거나 결국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취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결국에 대화라는 게 이제 저희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말로 생각과 의견을 주고받지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좋은 인터페이스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고 2021년부터 이 소리마켓이라는 저희 플랫폼 안에서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우 간단한 대화형 쇼핑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2021년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지금의 이제 이런 그 GPT 4, 3.5 털보 이런 모델들은 당연히 없었고 GPT 3나 그 이전의 모델들을 이제 직접 운영을 해서 돌리려면 저희가 실물 GPU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혹은 이제 클라우드에 있었던 이제 언어 모델들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은 모델들이 이제 많았어서 성능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접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저희 이번 강연의 제목처럼 이런 불완전한 인공지능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지금 이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좀 단기간 안에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팀이다. 이렇게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부분은, 이제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용자가 그동안은 이제 다른 어떤 대중들이 이용하는 기술을 똑같이 이용하지 못하고 좀 뭐 20년, 30년 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야 이제 이들과 같은 대중과 같은 이제 기술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뭐 일례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시각장애인이 바로 사용하기는 어려웠고, 그 뒤에 여러 이제 스크린 리더 같은 접근성 기능들이 뭐 5년, 10년 뒤에 잘 나오고 나서야 이제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이제 이런 대화형 AI만큼, 특히 이제 쇼핑에 있어서 대화형 AI라는 기술만큼은 적어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 챗 GPT가 나오기 전부터 시각장애인들이 2021년부터 정말 먼저 얼리 어답터로 사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뿌듯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가 이제 2022년에 우리 모두 챗 GPT 출시를 함께 이제 맞이하면서 엄청난 변화를 맞게 돼요. 일단 성능 자체도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을 뿐더러 가장 저희가 느꼈던 차이는, 이제 처음에는 LLM에 대한 호기심이라는 이유가 컸지만 이전에는 이제 시각 장애인만을 위한 이제 서비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어떤 대화형 AI들을 B2B로 다른 기업에게 공급한다라는 것은 상상을 하기도 어려운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LLM으로 쇼핑을 대화하면서 한다라는 게 공상과학이 아니라 이거 조금만 더 성능이 발전하고 조금만 더 엣지 있게 프로덕트를 만들면 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이제 기대감이 좀 막연한 부분들도 컸지만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고, 저희의 이제 솔루션을 B2B로 먼저 인바운드로 도입할 수 있는지, 그 인바운드 문의가 들어오기도 하는 등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일을 기존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하는 이커머스 기업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 가령 대화를 어떻게 활용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이제 어떤 기대치와 이제 기대 효과, 생각하는 목표는 엄청 다양하게 있었어요. 뭐 가령 이제 고객센터 CS의 대화를 자동화하고 싶은 것들도 많았고, 또는 이제 내부의 어떤 뭐 문서들이나 MD들이나 CRM 마케터의 반복적인 업무를 또 이제 대화로 보조할 수 있는 에이전트 코파일럿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도 있었고, 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찾았던 또 니즈 중에 하나는, 이런 온라인 쇼핑몰에 유입되는 유저들 중에 이탈되는 비율이 엄청나게 많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오프라인 매장에 점원이 하듯이 조금이라도 더 이탈되는 유저들을 붙잡아두고 구매 전환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는 이커머스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 결제하지 않고 이탈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경쟁도 많고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플랫폼에서 한번 쇼핑몰에서 검색을 해보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면 다시 두 번 검색하지 않고 바로 이탈할 확률이 90%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저들의 이탈을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나아가서 이제 단순 이탈 유저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타겟을 하던 시각장애인이나 또는 이제 시각장애인의 50%가 65세 이상 시니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니어 유저들 같이 기존의 쇼핑몰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유저들도 대화를 통해서 카카오톡 하듯이 나의 뭐 손자나 조카들에게, 아들, 딸에게 어떤 거 좀 사줘라고 카카오톡으로 부탁할 때처럼 편하게 좀 쇼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것이, 오프라인 매장에 가면 거의 뭐 아이스크림 무인 매장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항상 점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점원이 하는 역할이 모든 고객들이 점원에게 추천을 받고 구매하는 건 아니고, 어떤 또 많은 분들은 선반에 있는 걸 보고 구매하기도 하고, 애초에 내가 뭘 사려고 하는지를 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때로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조언을 요청하기도 하고, 혹은 내가 잘 알고 있는 품목이라고 할지라도 되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혹은 이미 이것들을 사용해보고 어느 정도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전문가의 그런 의견을 빌리고자 점원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온라인 쇼핑몰 내에서는 이런 이제 좀
문의나 그 디테일한 어떤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고 외부에서 뭐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이라든지 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그 유튜브에 있는 여러 인플루언서들의 추천 영상을 보고 콘텐츠를 보고 다시 쇼핑몰로 돌아와서 불편하게 구매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일까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구매 결정에 필요한 정보들과 추천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 점원을 또 이제 만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존에는 '그럼 이걸 왜 못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로 들어오는 뭐 DAU나 MAU 한 달 방문 유저들이 정말 수십만 수백만 명에 달하는 큰 쇼핑몰들의 경우에는 또 오프라인 매장과는 달리 일일이 사람을 배치해서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 하지만 이제 앞서 또 발표에서 여러 그 인공지능으로 직원들을 이렇게 복붙해서 만드는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은 한 번에 정말 많은 고객들을 한 번에 응대할 수 있으니깐요. 기존의 무인 매장처럼 운영이 되던 온라인 쇼핑몰들이 이제는 점원을 두고 유저들의 어떤 구매 여정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엣지를 가지고 프로덕트를 만들고 또 시행착오를 이제 겪었는지 또 이제 또 공유를 드리자면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일반적인 뭐 상품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 또는 추천 요청은 GPT 모델들 같은 이제 범용적인 모델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잘 해주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제 웹상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프리 트레인 돼 있기 때문에 정말 대략적인 단어들은 다 물론 알아듣고 또 이제 추천 요청들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맞는 것들을 곧잘 해 두고는 했는데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던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공급을 하면서 고객사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했을 때 이것들이 도입이 됐는지를 조금 더 유심히 보았을 때 고객사가 원하던 어떤 이런 대화는 단순히 고객들이 질문을 하면 유저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 주는 마치 약간 백화점의 1 층에 있는 인포데스크 같은 이런 Q&A 센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백화점에 VVIP들 쇼핑을 하면 드라마를 보면 뒤에 이렇게 그 퍼스널 쇼퍼들, 컨시어지들이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나에게 맞는 이런 개인화되고 최적화된 이런 또 경험을 제공하고 굉장히 그 디테일한 부분들, 이 쇼핑에서의 감성을 자극하거나 똑같은 상품을 판매를 하더라도 그런 구매를 설득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퍼스널 쇼퍼를 만들고 싶다라는 이제 이런 고도화된 니즈들을 포착을 했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해주고 상품을 추천해 줘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저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니즈를 파악하기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 유저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지 않아도 유저의 어떤 행동 데이터 뭐 가령 여러 개의 상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심히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리뷰를 막 5페이지, 7페이지까지 되게 꼼꼼하게 막 계속 읽으면서 고민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고민할 때 먼저 고민의 순간에 포착하고 적절한 도움을 먼저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점원으로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특히나 이제 쇼핑몰별로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어떤 이제 유저들의 특성이 있느냐, 혹은 그 쇼핑몰의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그 어떤 그 감성의 상품들이 많이 입점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또 점원의 안내가 같은 상품이라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이제 커머스에서 의 추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것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쇼핑몰들에 있는 상세 정보, 상품 정보뿐만 아니라 뭐 리뷰나 이미지나 또 관련해서 이제 커머스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도메인 콘텐츠나 뭐 구매 누적된 구매 기록들을 충분히 이제 LLM에 학습을 같이 시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뭐 이제 RAG 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활용해서 접목을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B2B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말 쉽게 이런 데이터 연동이 가능하고 또 이제 유저들과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이제 더 연동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포데스크처럼 유저들이 찾아오면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냥 딱딱한 인포데스크가 아니라 정말 더 편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고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구매까지 유도가 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또한 이제 한두 마디로 대화가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품들을 계속 이제 열람하고 비교하고 또 어떤 상품이 왜 내가 구매를 해야 되는지 설득되는 그 긴 여러 차례의 멀티턴 주고받는 대화를 어떻게 또 자연스럽게 끌고 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으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그 플랫폼에 맞는 우리 플랫폼, 우리 쇼핑몰에 맞는 대화를 정말 잘하는 그런 베테랑 점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그 데이터 학습의 파이프라인과 그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이제 오픈 AI 본사에 다녀온 이야기를 이제 드리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오픈 AI에 다녀온 게 이제 3월 달이었는데 이제 이때까지 되게 GPT-5에 대한 루머도 많고 또 GPT 4 이후에 새로운 모델이 못 나오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도 운 좋게 중기부에서 주관했던 오픈 AI와 K 스타트업 데모데이에 이제 10팀 중 한 팀으로 선발이 되어서 이제 오픈 AI 본사에 다녀올 수 있게 되었고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샘 얼트만과의 Q&A 중에 이제 오늘 이 제 발표 가장 처음에 언급을 했었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하는 시장에서 어떠한 기회를 잡아야 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이제 샘 알트만의 답변을 이제 공유를 오늘 하고 싶었는데요. 좀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저는 요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스타트업이 베팅을 할 수 있는 미래가 이제 두 가지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LLM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할 것이라는 데에 베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당분간은 지금 정도의 이제 성능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LLM의 한계를 보완하는 쪽의 솔루션을 쓰게 될지 둘 중에 이제 어디에서 베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관점을 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어, 이제 하지만 뭐 당연히 이제 오픈 AI로서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LLM이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데에 이제 베팅을 한다라면은 이제 지금의 성능의 불완전한 LLM만으로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스타트업이 찾을 수 있다면 이것은 LLM의 성장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회사 내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저희도 이제 막연하게 이건 LLM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이제 막연하게 믿고 있는 구석도 있었고 또 다른 부분은 현재 LLM의 그 정확히는 뭐 GPT-4나 당시에 이제 클로드 3.5의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그 LLM의 작은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수를 들이고 있었던 프로젝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스타트업 또는 우리의 이제 LLM에 대한 뷰포인트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에 LLM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리스크 테이킹을 할 건지 어느 부분에서는 이 부분은 LLM이 단기적으로 개선이 되기 어려워 라고 이제 내부의 뷰를 잡고 관련돼서 이제 이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툴들을 만들지 이러한 이제 좀 저희 내부의 어떤 이런 그 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자잘하지만 이제 몇 가지 느낀 점들 공유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오픈 AI가 저희가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정말 많은 투자도 받고 직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제 기업으로 보이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굉장히 큰 이제 뒷대도 있지만 실제로 막상 오픈 AI 현장에 가서 느꼈던 거는 아 정말 오픈 AI도 성장하는 스타트업이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이제 저희가 3월 달에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오픈 AI가 어떻게 B2B 고객을 만들지를 이제 담당하는 고투마켓 GTM 팀이 신설된 지가 3개월이 채 안 되던 때였고 아직까지 오픈AI 내부에 막 크레딧 전략이나 어떻게 하면 막 스타트업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만들고 육성을 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막 기획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또 많이 그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조금 무서웠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스타트업과 왜 협력을 하려고 하냐에 대한 질문에서 오픈 AI는 이제 이런 펀더멘털한 모델 성능을 개선시키는데 좀 주목을 하다 보니까 이 LLM이 세상에서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유스 케이스에 대한 고민을 내부에서는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나가듯이 해주시는데 뭔가 이 LLM을 만드는 이 거대한 오픈 AI에서 유스 케이스 고민을 많이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무언가 한편으로는 또 조금 막연하게 두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의 또 재밌는 포인트는 이제 MS,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큰 또 최대 주주이자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제 오픈 AI 내부의 고민은 또 결국에는 오픈 AI 내부의 이제 뭐 스튜디오나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직접 오픈 AI API를 사용하는 것과 이제 MS의 애저를 통해서 이 오픈 AI API를 사용하는 거는 또 오픈 AI 내부의 이제 매출이나 BM 측면에서는 또 굉장히 다른 사용처이고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들도 느꼈고요. 이거 마지막은 이제는
좀 아웃데이트된 내용인데 이제 이때 당시에만 해도 뭐 GPT-4 파인 튜닝이나 그 GPT-4 파인 튜닝 출시가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많은 챌린지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GPT-4 파인 튜닝이 아니라 4o 파인 튜닝이 출시가 이제 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의문들도 조금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실리콘밸리에서 LLM에 대한 그런 되게 정보가 빠르게 돈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인지 좀 많이 공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장에 가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LLM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든 스타트업들이나 아니면 LLM 옵스 스타트업들을 만났을 때 생각보다 정말 여기는 정보를 빠르게 얻구나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어, 느꼈어요. 뭐 가령 직접적으로 보안 사항이나 아니면 출시 일정을 당연히 이야기해 줄 수는 없겠지만 뭐 가령 어떤 스타트업이 어떤 특정 피처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피처를 나라면 지금은 만들지 않을 텐데 뭐 요런 식으로 되게 우회적으로 알려준다라거나 발전을 하게 될지 요런 토픽들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고 질문 답변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빠르게 나온 내용들 답변을 드리자면 어, 혹시 질문 답변 창이 닫혔는데 다시 열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네. 지금 Q&A 창 찾았습니다. 찾으셨나요? 어, 앱 실행 요청을 네네. 드렸는데 네, 클릭하시면 다시 뜰 것 같습니다. 혹은 같이 다뤄봐도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질문 주셨던 내용 중에 두 분이 질문 주셨습니다. API 비용 과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GPT랑 클로드로 진행하면은 과금 정도가 합당한지 질문 주셨는데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이제 API 과금과 과금에 대한 질문이 두 개 나왔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API를 파인 튜닝 모델에 대한 API 비용이랑 일반 모델에 대한 API 비용이 꽤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 저희는 LLM을 파인 튜닝 하기보다는 LLM에 들어가는 프롬프트와 그리고 인풋들 또는 이제 RAG의 쿼리들을 이제 만드는 작은 모델들을 함께 이제 그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구조로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작은 규모 한 1 빌리언 정도 사이즈가 되는 아주 작은 모델들만 파인 튜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API 과금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작은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I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 서버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이제 API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LLM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또한 간단한 답변들은 작은 모델에 또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그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이런 답변들에는 큰 모델들을 사용하도록 분기를 두면서 전체적인 과금 정도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대화 성능 그리고 평가 대화 성능 제약스를 하시는 평가와 네, 제약 네. 네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차별성과 경쟁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성능을 평가할까에 대한 기준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성과 기반으로 많이 이제 재학습을 했어요. 뭐 가령 성과라는 것도 구매만 보게 되면 데이터가 처음에는 많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체류 시간이라든지 혹은 추천한 상품에 대한 뭐 클릭 여부 또는 이제 유저들의 그 대화 내용을 분석해서 얼마나 그 유저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의 성과, 그러니까 유저 반응을 기반으로 두고 최종적으로는 장바구니 담기나 구매까지 이어졌는지까지 이제 판단을 하면서 어느 대화가 좋은 대화인지를 내부적으로 정성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요것들을 이제 찾아 나간 뒤에는 저희가 이 좋은 대화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좋은 점원의 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성능이랑 이제 인과관계라고 말하기까지 좀 어렵겠지만 그 상관관계가 있는 그 성능적인 지표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고 가령 얼마나 일관성 있는 대화를 하는지 얼마나 신뢰도 있는 정확한 대화를 만드는지 이런 크라이테리아들 기준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더 큰 크기의 이제 언어 모델로 지속적으로 그 대화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벨루에이션 파이프라인도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기존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대화들의 성능들을 측정을 꾸준히 하면서 새로운 상품이 입점이 됐다든지
아니면은 커머스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이런 점원이 제공하는 대화의 성능과 성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선 이하로 떨어졌을 때 다시 기존 대화와 성과들로 재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자동화하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근데 결국의 핵심은 이제 LLM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그 방법들이나 논문들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좋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그 평가하는 이밸류에이션 모델을 이밸류에이터를 다시 이밸류에이션하는 이제 메타 이밸류에이션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는 점원이라는 이 판매를 하는 주체로서 이 좋은 점원의 대화는 무엇인가를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는가가 가장 어, 저희가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고 시간을 들여서 좀 정의했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인 튜닝이나 RAG 관련된 대략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쓰고 있고 각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RAG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모델들은 가급적이면 파인 튜닝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이 큰 모델들의 프롬프트나 혹은 들어가는 이제 인풋 데이터들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혹은 RAG의 쿼리를 조율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모델들을 빠른 주기로 파인 튜닝을 하면서 이제 성능을 맞춰 나가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좀 전반적인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베테랑 AI 점화를 만들 때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비즈니스적으로는 이제 챗봇이라는 게 기존에는 이러한 그 상품 판매나 추천보다는 이 CS 대화를 주고받는 것과 이 기존의 온라인에서는 좀 많이 사용이 되지 않았던 추천이나 상품에 대한 안내, 인게이지먼트 쪽에 활용한다라는 게 어떻게 다르고 또 이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실제로 어떻게 그 유저 전이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객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는 과정들에서 또 약간의 저희 내부적인 또 시행착오들이 있었고요. 조금 더 기술적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커머스에서 디테일한 컨텍스트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로 약간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GPT 모델에 그냥 RAG를 붙여서 상품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4만 원 이상, 5만 원 이상 상품 추천해줘라고 했을 때 80만 원짜리 상품을 추천해 주면 그거는 컨텍스트 상으로는 이제 약간 커머스의 컨텍스트 상으로는 좋은 추천이 아닐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했을 때 4만 원 이상이긴 하니까 맞는 대화이잖아요. 또는 이제 RAG에서 이제 뭐 중국산이 아닌 김치를 찾아줘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아닌이라는 부정형을 어떻게 확실하게 잘 디테일하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혹은 스카치 위스키 검색해줘라고 했을 때 이제 스카치라는 데이터가 고객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명확하게 스카치라고 들어있는 게 아니라 원산지 스코틀랜드라고 되어 있는 것과 어떻게 매핑과 매칭을 시킬 것인가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원하는 이제 수준의 대화 가령 비 오는 날 먹을 음식 추천해줘라는 이제 이러한 대화 요청들에 대해서 고객사의 DB에서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기반 데이터가 전혀 없을 때 웹서치나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서 추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뭐 3초, 5초 이상 걸리지 않고 빠른 그 로딩 시간 안에 유저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고민들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지금 프로덕트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어, 질문 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보기 관련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가 주체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시 보기가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